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시험은 이제 2주 후에 15주차에 봅니다. 시험 시간은 화요일 날 우리 제 수업 시간 화요일 날 6, 7교시에 봅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을 답안을 올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내드린 예상 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죠. 답안을. 그래서 답안의 양은 A4 3매 이내로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3매 이상 내면은 감점이고요. 또 답안의 내용이 같으면 두 사람 다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준비 잘 해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과제를 통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하시면 더 좋은 성적을 받겠죠. 자, 오늘 교재 6교시에는 23과 전기와 자기장의 탄생, 좀 내용이 많은데요. 221쪽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기의 발전의 그 역사를 보기 전에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를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호박, 옛날에 송진이 화석화되어 된 그 보석 종류죠. 그것이 이제 호박인데, 호박의 그리스어가 엘렉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엘렉트론에서 엘렉트로시티가 나왔죠. 전기라는 것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의 움직임이에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근데 이 전자의 속도, 즉 전기의 속도는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너무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전도체의 내부를 흘러가는 그 전자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서 1초에 1ml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 중에는 정전기와 동전기가 있는데, 동전기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냥 일반 전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전기를 동전기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정전기, 스태틱 일렉트로시티는 어떤 물체에 전하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 또는 축적되어 있는 그 전기 자체의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정전기를 발생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의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유전체에 마찰을 하면 발생하죠. 이렇게 반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전지와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기까지는 전부 정전기를 우리 인류는 경험해왔고, 전기는 정전기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정전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하라는 말을 썼죠. 엘렉트릭 차지라고 해요. 차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거를 말하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원자의 성격에서 나오는데, 원자는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핵 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가 양전하 플러스 2를 갖고 전자가 음전하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서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그냥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 자체가 유지되는 게 바로 이 전기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하를 갖는 물질은 반드시 전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18세기 이후에. 그래서 전자기장에서 항상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으면 또 힘을 받고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하죠. 그 다음에 전류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영어로 current, 일종의 흐름이라는 건데요.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죠.
단위는 암페어 A라고 쓰고요. 암페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 앙페르는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의 방향으로, 나사의 회전 방향이 자기장의 법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압이라는 말이 있죠. 전압은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말하는데, 즉 전류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처럼 흐르는 거죠. 이 전압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해요. 전압의 단위는 V, 볼트인데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알렉산드로 볼타의 이름에서 따왔죠. 그래서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고 세지는 거죠. 그리고 전기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옴, 이 옴도 이제 물리학자 이름이죠. 1옴의 저항은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저항이다. 저항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도 정전기의 일종이죠. 폭풍이 치면 이제 폭풍이 칠 때 이런 그 얼음과 물로 되어 있는, 물방울로 되어 있는 그 구름이요, 막 부닥치는 거죠. 그러다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보다 가벼운 얼음은 이 전자를 물에게 빼앗기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구름 위쪽은 양전하를,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구름 아래쪽은 전자를 빼앗아서 음전하가 돼요. 주로 물. 그래서 구름 아래에 음전하가 모이면 그곳에 번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번개라는 것은 음전하를 띤 전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천둥 소리도 이제 번개가 지상에서 이제 플러스면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제 굉장히 주변의 공기를 초고온으로 달궈요. 그런데 이제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냉각이 될 때, 이때 충격파가 생긴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르릉쾅쾅 하는 이제 천둥 소리죠. 이 번개가 땅에 내려올 때 만드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충격파가 생기는 것이 천둥 소리다. 그 다음에 전자파라는 게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파입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요. 전기가 흐를 때 항상 그 주위에 아까 앙페르의 법칙에서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항상 모든 전기 제품에는 전자파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극저주파, 아주 주파가 낮은 그런 파들이 우리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초저주파,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파,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안 좋고, 우리 이 LCD 패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안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이 전자기학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와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와 자기 중에 전기 먼저 하자면, 전기는 이렇게 탈레스라는 아저씨가 한 7분 정도 영상입니다. 전기는 두 가지 성질을 띱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플러스 전화,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띈 물질들끼리는 밀어내는 힘인 trọng力이 발생하고, 다른 전하를 띤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나 마이너스랑 플러스끼리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자기라는 애들도 두 가지 성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N극과 S극인데 전기랑 마찬가지로 N극과 N극,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 N극과 S극처럼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기와 자기의 특성은 비슷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기랑 자기가 어떻게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초기 실험이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은 초기에는 그냥 전기 실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가 전기라는 거를 어떤 실험을 하려면은 그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어떤 현상이 계속돼야지 우리가 관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 초기 과학자들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썼던 기구는 왼쪽에 화면에 보이는 라이덴병이라는 기계인데 얘는 일회용 전기밖에 발생을 못 시켜요. 한마디로 한 번 쓰면은 다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회용성, 그러니까 너무 쓰기가 불편했던 점, 그리고 또 라이덴병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과 너무 쓰기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과거에는 전기 실험 자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에 볼타라는 과학자가 라이덴병을 대체하여, 그러니까 라이덴병의 단점이 지속적인 전류를 못 공급하고 일회용 전기밖에 못 만들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볼타라는 과학자가 전지를 발명함으로써 모든 단점이 해결됩니다. 전지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전류를 만들어내고 기존 라이덴병보다 가격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해서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과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자면 웨르스테드라는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 이 아저씨는 전기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 즉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웨르스테드의 발견에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면 자기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착안하여서 오른쪽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입증한 그러한 실험입니다. 결국에 이 오른쪽의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 즉 전기와 자기는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존재라는 걸 발견해냈고 결국에 전기랑 자기가 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둘이 다르지 않다는 소리죠. 그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객체, 그 객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면이 있었다 뿐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전기와 자기는 전작이라는 하나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전자기학을 다루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인데 전자기학을 연구하다가 전자기적
전자기적 힘이 파동 형태로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착안하여서 전자기 파라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입증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전자기 파가 빛의 속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그러니까 전자기 파의 운동 속력이 퍼져나가는 속력이 빛의 속력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을 발견한 뒤에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나아가서 전자기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토대를 마련해준 사람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무선 송수신 기술이죠.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보내고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 아저씨의 발견과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끝이 났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그러나 하여간 그 그림이랑 또 좀 더 우리가 몰랐던 거를 얘기하는 면도 있었어요. 자, 전자기 역사를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명사에서 가장 먼저 전기 현상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275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그러니까 한 4700년 그 전에 이집트에서 그 전기 물고기, 나일강에 사는 전기 물고기를 보고서 이 현상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의 뇌신이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탈레스, 밀레토스의 탈레스가 BC 600년경에 이 호박을 마찰할 때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데 주목을 해서 이것은 그 일반 자성을 가지는 이 자석하고는 다르다. 다른 어떤 종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지만 서양의 과학이나 철학이 발전할 때 기여해 준 것이 바로 아랍인들이었죠. 중세 아랍인들이 그 의학이나 과학을 많이 서구에 전달해 줬는데 15세기경까지 아랍인들이 이 정전기 현상을 많이 연구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생물의 전기 현상, 전기 가오리와 번개, 이런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전기 가오리를 번개라는 이름으로 졌다고 그래요. 아랍어로 라드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의 전기에 대한 연구는 1600년, 17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윌리엄 길버트가 전에 나왔던 길버트가 자석 효과와 정전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탈레스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 정전기를 효과를 내는 이 호박의 현상을 라틴어로 이제 엘렉트리쿠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646년에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 엘렉트릭과 엘렉트로시티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는 개념이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650년에 독일의 오토 폰 게리케가 정전기를 발생하는 그 기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물인 호박 대신에 지름이 25cm인 유황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문질러서 정전기를 발생하게 했고, 혹스비라는 사람이 이것을 유리구로, 더 안정되어 있는 유리구로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를 가지고 신기한 그 정체를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한 그런
대중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자연철학 교수인 보세가 전기 키스 실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전기에 손을 대고 있는, 정전기를 일으킨 여성에게 이제 다른 남성이 키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반짝하고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고요. 또 이런 이제 정전기 발생 장치가 일본에 전해져서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1776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모방해서 에레키테르라는 정전기 발생기를 모방해서 제작을 해서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정전기가 이제 한참 여러 사람을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재미있게 사람들이 하나의 놀이로서 경험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18세기 들어와서 1729년에 이제 스티븐 그레이가 영국에서 정전기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은 다음에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1746년에 라이든 대학, 네덜란드 말로는 레이든 대학이죠. 물리학 교수인 뮤센브로크가 정전기를 물에 담은 유리병에 저장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죠. 이걸 라이덴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기를 담는 그런 병을 만드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유명한 미국의 프랭클린. 1752년에 물에 적신 연줄의 끝에다가 금속 열쇠를 매달고 그것을 이제 천둥 칠 때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 전기가 이 물 적신 연줄을 통해서 그 끝에 라이덴병하고 연결되어서 그 전기가 라이덴병에 담기는 현상을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피레침을 발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1791년에 루이지 갈바니라는 사람이 이제 동물전기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개구리 근육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보니까 근육이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추측을 했냐면 동물의 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근육과 신경을 통해 전달돼서 이런 경련이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전기가 통할 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전기 때문에. 그래서 1800년에 볼타라는 사람,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볼타가 아연판과 구리판을 겹쳐서 전지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요즘 뭐 배터리 유명하잖아요.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 출발이 되는 이 볼타 전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소위 음극과 양극의 사이에 그 물질을 넣어 가지고서 금속 물질을 넣어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저장하는 거죠. 이제 19세기가 되어서 이제 아주 더욱더 그 전기 학과 공학이 발전하는데요. 1820년에 아까 이 영상에서 나온 웨르스테드, 덴마크의 웨르스테드가 이 전선의 북쪽에서 남쪽에서 전류를 보냈고 그 옆에 나침판을 이제 설치했는데, 그러자 나침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90도 회전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나침판, 즉 자기가 변한다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주목해서 그 아까 말한 앙드레 마리 앙페르도 결국은 계속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법칙을 마련했죠. 오른손 그 법칙.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상호 호환되는 같은 개념이다 해서 전자기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 게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자기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1821년 이게 점차로 전자기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는데,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그 당시에 황우석 씨 같은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전기를 연구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수학을 잘 못했지만 실험을 통해서 아주 전기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죠. 이 사람이 역시 자기가 반대로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즉 코일 안에서 코일을 감고 거기에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발전기라는 게 생겨난 거죠. 지금 발전기가 굉장히 모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리고 게오르크 오음이 전기회로를 수학적으로 분석했고, 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저항의 단위도 만들었죠. 1827년에. 그리고 마침내 이 전자기학을 학문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아까 말한 1861년에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죠. 왜 맥스웰이라는 옛날에 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회사도 있었어요. 일본 회사. 맥스웰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맥스웰은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자기파, 이 그동안 웨르스테드, 앙페르, 패러데이가 발전시킨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 그리고 유명한 논문인 물리적 역선에 관하여에서 전기와 자기와 빛을 통합하는 그런 논문을 썼고, 이것을 수학적 방정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도 1887년에 독일의 헤르츠, 우리가 전파의 그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잖아요. 몇 메가헤르츠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 이것이 이제 무선전신, 전자기파에서 무선전신 라디오 등의 발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전기공학에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화기를 무선 전신 발명한 벨, 또 에디슨, 직류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또 뭐 기타 전구라든지 또 축음기, 그리고 또 영상기 이런 거 다 만들었죠, 에디슨이. 그다음에 뭐 켈빈, 파슨스, 독일의 지멘스, 지금도 지멘스라는 유명한 그 전자 회사가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이 에디슨의 직원이었는데, 전기 기술자였는데, 테슬라가 바로 교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데 그때 실현이 안 됐죠. 또 무선통신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하여튼 굉장히 에디슨 못지않게 뛰어난 그 기술자였습니다. 창의적인 발명가였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특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자기가 자기가 예를 들면 교류가 뭐 전 세계 공장에서 다 이용되는데 그것에 특허권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자기 실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테슬라가 다시 요즘 부활했죠.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전기 자동차 회사의 이름으로 테슬라가 다시 등장했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큰 그 원자력 발전 회사입니다. 이런 기술자들이 나와서 이 전기를 실제 생활에 아주 적용해서 아주 전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 때 아주 핵심이 이제 이 증기 다음에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것이 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기와 전자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뭐 집에 있는 모든 전자 제품이라든지 냉장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우리가 식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핸드폰과 컴퓨터, 뭐 TV 등등 아무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자기학이 발전됐고 전자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교시 마치겠습니다.